10이라 줄거리. 송강은 강주 가는 길에 목간의 형제들을 비롯하여 약장수 서령과 뜻밖의 송강을 위험에서 구해준 장행 등을 만나고 강주에서는 도술 신행법을 쓰는 대종과 흑손풍 이규를 알게 된다. 막무가내로 종횡무진 날뛰는 이규는 포구에서 낭리백도 장순과 한판 붙는데 장순은 바로 장행의 아우였다. 이 모든 호걸들이 온갖 인연으로 만나 술을 즐기며 서로 의를 맺는다. 한가로운 어느 날 아름다운 강주의 풍광을 즐기며 심양강변의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송강은 술김에 벽에 시를 쓴다. 강주 맞은편 언덕에 성이 하나 있으니 이름은 무의군이다. 이 무의군에 한 명 통간이 있어 성은 황이요 이름은 문병이라 한다. 이 사람이 경소곤이나 뒤적였다고는 하나 본래가 곤세 있는 자에게 붙어서 아첨이나 하고 지내는 무리로 소견이 좁아서 능하고 어진 일을 투기하며 저보다 나은 자는 해치려 들고 못한 자는 농락하니 이러므로 향리에서는 그를 황봉자라고 별명을 지어 부르는 터이다. 채구가 강주로 지부가 되어 내려오자 이자는 그가 채태사의 아들임을 잘 알고 있으므로 때때로 지부를 찾아가서는 갖은 아첨을 다하는데 그것은 혹시나 그의 덕을 보아 다시 벼슬자리를 얻을까 하는 생각에서였다. 그날 황문병은 집에 앉아 따로 할 일도 없으므로 또 채구 지부나 찾아가 볼까 하여 종인 2명을 데리고 나서서 몇 가지 예물을 마련한 다음 자기 집에 쾌선 한 척을 내어 강을 건너자 즉시 분해로 들어갔다. 그러나 가보니 분해에는 한창 공연이 벌어져 있다. 그는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강변으로 나왔다. 도로 배를 타고 그냥 돌아갈까 하다가 마침 날은 더운데 배를 메어 놓은 곳이 바로 심양루 아래라. 오래간만에 더위나 좀 피하고 가리라 생각하고 홀로 누상으로 올라갔다. 난간에 의지하여 한동안 둘러보고 다음에 벽상에 시들을 두루 보노라니 송강이 지은 서강올사와 절기가 눈에 띈다. 한번 읽어보고 황문병은 깜짝 놀랐다. 이게 반시가 아닌가? 대체 누가 이런 걸 여기다 써놓았노? 다시 살펴보니 시 끝에 운성현 송강이 썼다는 글씨가 눈에 띈다. 황문병은 서강올사부터 다시 읽어본다. 어릴 때 일찍이 경사를 배웠고 장성함에 또한 권모가 있도다. 이 사람이 자부심이 대단하구먼. 마치 사나운 범이 거친 언덕에 누워있듯 가만히 발톱과 이빨을 감추고 욕을 참더라. 이게 필시 제 본분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지. 불행히 2뺨에 자자를 받고 강주로 귀양은 왔으나 이것을 보면 죄를 짓고 이곳 강주로 귀양 온 자가 분명한데 다른 날 마냐 원수갑기를 얻는다면 피는 심양 강구를 물들이리. 이놈이 대체 누구한테 무슨 원수를 갚겠다는 말인고. 예서 무슨 일을 내려는 것이나 아닌가. 하지만 잿간 귀양살이 온 놈이 하기는 무얼 해. 황문병은 혼자 짓거리며 다음에 시를 다시 읽어본다. 마음은 산동에 있고 몸은 오에 있네. 강해에 유랑하여 부질없이 한숨만 지우누나. 이 2기는 그대로 용서를 하겠는데 다른 날 만약에 뜻을 이루고 본다면 내 한번 웃어보리. 황소가 대장부 아니더라고. 황문병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이놈 보아라. 제가 황소보다 낫다고 할 적에는 바로 역적질을 하려는 놈이 아닌가. 다시 운성 송강작 5자를 읽어보고 운성 송강이라. 송강. 내 전에 어디서 많이 들은 이름 같은데 가만히 있자. 하고 곧 손뼉을 쳐서 주보를 불러올렸다. 이 2편 시가 대체 누가 지은 건고? 주보가 대답한다. 어제 웬 사람이 혼자 여기를 올라와서 술 한 병을 다 먹고 치중에 저것을 써놓고 갔답니다. 그게 어떻게 생긴 사람이지? 얼굴이 검고 키는 작은데 몸집은 뚱뚱하더군요. 뺨에 금인이 있었으니까 정령 노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황문병은 크게 고개를 끄덕이고 종이와 필목을 가져오라 하여
그 시와 운성 송강작 5자까지 모조리 베낀 다음 주보에게 분부하여 긁어버리지 못하게 하고 누에서 내려왔다. 그날은 배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이튿날 아침에 일찌감이 조반을 치르고 나자 종인을 데리고 바로 부중으로 들어갔다. 마침 지부가 안내에 있다. 사람을 들여보내니 한참 만에야 최구지부가 후당으로 불러들인다. 인사가 끝나자 황문병은 가지고 온 예물을 올리고 소인이 어제 성내로 들어왔습니다마는 공연이 있으신 모양으로 감히 들어오지 못하고 오늘 이처럼 다시와 뵙는 터입니다. 최구지부가 말한다. 통파는 내 신복인데 그냥 들어와서 동석을 하기로 어떻겠소. 내 진작 몰라서 걸음만 더 시켰구려. 이때 좌우 집사가 차를 올린다. 황문병은 차를 마시고 나자 다시 입을 열었다. 상공께 감히 묻자옵거니와 그간 채태사께서 사람이나 보내시지 않으셨나요? 일전에 바로 하서가 있으셨소. 경사에 무슨 새 소식이나 있습니까? 최구지부가 말한다. 근자의 태사원 사천감이 위에 아래는데 밤에 천상을 살핌에 강성이 5초에 임하니 난을 일으키는 자가 있을 듯 하외다 하였으니 곧 살펴서 제거하도록 하라고 분부가 계십디다. 그리고 요사이 동경에서는 아이들 사이에 요사스러운 노래가 돌고 있는데 부디 지방을 잘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듣고 나자 황문병은 혼자 생각에 잠겨 있다가 문득 웃으며 고개를 들더니 상공께 말씀이 없지 일이 참으로 우연이 아니올시다. 하고 소매 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니 그것은 곧 심양루 벽에서 베껴온 송강의 시이다. 상공, 이것을 좀 보십시오. 최구지부는 받아서 읽고 나자 그를 돌아보고는 묻는다. 이게 반시오 그려. 대체 통파는 어디서 이것을 얻어오셨소? 소인이 어제 심양루에 올라갔다가 벽에 쓰여 있는 것을 보고 베껴온 것이올시다. 그래, 이게 누가 지은 거요? 왜 거기 운성현 송강이 있음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송강? 송강이 대체 누구요? 불행히 두 뺨에 자자를 받고 강주로 귀양은 왔으나 라고 하였으니 정령 강주로 귀양을 와서 지금 노성령에 있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극간 제수놈이 제가 무얼 하겠소? 그러나 화문병은 말한다. 상공께서 그 자를 우습게 보셔서는 아니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동경소 돈다는 요사스러운 노래가 아무래도 바로 이자에게 마친 것 같습니다. 요사스러운 노래가 이자에게 마치다니 어찌하는 말이요. 자, 보십시오. 요원의 모국인가목이라 하였지요. 나라를 어지럽히는 것은 집안의 나무로 말미암는다. 관머리 아래 나무목하면 송나라 송자가 아닙니까? 둘째 구절은 도병점수공이라. 난리를 일으키는 자는 삼수변의 장인공, 곧 물강이라 하였으니 그자가 성이 송시요 이름이 강인 줄을 알겠는데 바로 그 송강이란 자가 반시를 지었으니 이것이 다 하늘의 운수라 하겠습니다. 지부는 다시 묻는다. 그럼 종행 36의 파란 제산동이란 무슨 뜻이요? 그것은 글쎄요. 66년 혹은 66수를 가리킨 말이 아닐까요? 파란 제산동이라 운성년이 바로 산동지방이 아닙니까? 하여튼 내 귀가 그대로 전부 송강이란 자에게 들어맞습니다 그려. 그럼 지금 이 강주에 그런 자가 과연 있을까? 소인이 어제 주보를 불러서 물어봤더니 그 자가 바로 전날 와서 써놓고 갔다고 그러더군요. 무엇 어려운 일입니까? 지금이라도 노성룡 문책을 부르시면 되지요. 참 통판 말씀이 옳소. 최구지부는 곧 종인에게 분부하여 노성룡의 문책부를 불러들이게 하였다. 문부가 오자 친히 살펴보니 5월 사이에 새로 들어온 제수 가운데 운성현 송강이가 있다. 황문병은 그것을 보고 말하였다. 바로 이 자가 틀리지 않습니다. 곧 잡아들이셔서 조사해 보시지요. 그래야겠소. 지부는 그 길로 승청하여 양원 압로 절급을 불러들이게 하였다. 대종이 청하에 대령한다. 지부는 영을 내렸다. 내 이 길로 공인을 데리고 노성령으로 나가서 심양루에서 반시를 읊은 범인 운성년 송강이란 놈을 잡아오되 시각을 지체하지 말렸다.
영을 받고 대종은 소스라치게 놀랐으나 즉시 대답하고 그 앞을 물러나왔다. 수하 10여 명을 뽑아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 창봉을 들고 자기 있는 관음암 옆 송악묘 안으로 모이라 이른 다음 대종은 신행법을 써서 노성령 안으로 들어가며 바로 초사청 문을 열어보니 아무것도 모르는 송강은 반색을 하고 그를 맞아들이며 말한다. 그저께는 대체 어디를 갔었소? 내 모처럼 찾아갔다가 못 만나 혼자 심양루에 가서 술을 먹고 돌아왔는데 아무래도 그날 술이 좀 과했던 모양이야. 오늘까지 머리가 아프구려. 대종은 물었다. 형님, 대체 그날 심양루 벽에다 무슨 글을 써놓으셨던가요? 취중에 장난으로 한 일을 어찌 기억하겠소? 그런데 그건 왜 묻소? 형님, 큰일 났습니다. 방금 지부가 부르기에 들어가 보니 절더러 곧 공인을 데리고 노성령으로 가 심양루 위에 반시를 쓴 범인 운성연의 송강을 잡아들이라는군요. 그래 공인들을 성악묘 안으로 모이라 해놓고 저는 바로 이리로 온 길입니다. 이 일을 대체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듣고 나자 송강은 소스라쳐 놀라며 원 이 노릇을 어쩌나 이번에는 영락없이 내가 죽을 판이오 그려 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한다. 대종은 잠깐 궁리한 끝에 말하였다. 형님, 이렇게 해보십시다. 저는 예서 더 지체할 수 없는 몸이라 곧 송악묘로 가서 공인들을 데리고 형님을 잡으러 다시 나올 터이니 형님은 머리 풀어 헤치고 땅에가 뒹굴며 그저 미친 사람 행세를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잘 조처할 도리가 있을까 봅니다. 말을 마치자 대종은 총총히 성내로 돌아갔다. 바로 성악묘 안으로 가보니 공인들이 벌써 와서 모여 있는데 제각기 손에 창과 몽둥이를 들었다. 대종은 그들을 영솔하고 노성령으로 가자 짐지 큰 소리로 외쳤다. 새로 유배온 송강이가 어떤 놈이냐. 패두가 황망히 뛰어나와 앞을 서서 초사방으로 간다. 따라가 보니 송강은 머리를 풀어 헤치고 구덩이에 가 쓰러져서 무어라 연이어 중얼대고 있다가 대종과 공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자 너희가 대체 웬 놈들이냐 하고 소리를 버럭 지른다. 대종은 공인들을 돌아보며 크게 외쳤다. 저놈을 잡아내라. 그 소리를 듣자 송강은 땅에서 일어나 앉으며 눈은 허공을 쳐다보고 모를 소리를 함부로 짓거린다. 나로 말하면 바로 옥황대제의 사인님이시다. 장인이 나더러 10만 천병을 거느리고 내려가서 너희 강주놈들을 죽이고 오라셨다. 선봉은 염라대왕이요 후구는 오도장군인데 내가 가진 금인이 무게가 800근이다. 이 꼴을 보고 공인의 무리들이 서로 돌아보며 어이없어 한다. 저거 미친놈 아닙니까? 미친놈을 잡아다 뭘 하나요? 대종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저런 놈을 잡아다 뭘 하겠니? 도로 들어가서 윗정께 우리 본대로 품하고 그래도 잡아오라시면 그때 다시 나오자꾸나. 무리들을 이끌고 그는 주하로 도로 들어갔다. 송강이란 놈이 알고 보니까 미친놈입니다.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온몸에 똥을 칠하고 그저 알지 못한 소리를 늘어놓는데 냄새가 코를 찔러 그대로 돌아왔소이다. 최구지부가 청상에서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이상하게 생각하여 바야흐로 입을 열어 물으려 할 때 문득 병풍 뒤로부터 황문병이 달려나와 그를 보고 말한다. 상공, 그 말씀을 믿지 마십시오. 그자가 지은 시를 보든지 또 필적을 보든지 결코 실성한 사람이 아니올시다. 당장 급하고 보니까 아마도 미친 척 하나 본데 이러나 저러나 잡아들여 문초하여 보시면 아실 일이오이다. 통판 말씀이 옳소. 지부는 다시 대종을 향하여 그놈이 미쳤거나 말았거나 넌 상관 말고 어서 가서 잡아오렸다 하고 영을 내렸다. 이젠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대종은 공인을 데리고 다시 노성령으로 가서 송강을 잡아가지고 돌아왔다. 그놈을 이리로 끌어들여라. 지부의 영이 떨어지자 공인들은 그를 앞으로 끌어내어 무릎 꿇려 앉히려 들었다. 그러나 송강은 두 다리를 쭉 뻗고 앉아서 고개를 젖혀 천상의 지부를 노려보며 소리소리 지른다. 내가 대체 어떤 놈이냐? 나로 말하면 곧 옥황대제의 사인님이시다. 장인이 나더러 10만 대병을 거느리고 내려가서 너희 강주놈들을 죽이고 오라셨다. 선봉은 염라대왕이요 후구는 오도장군인데 내가 가진 금인이 무게가 800여 근이다.
너희 놈들이 얼른 피해야 망정이지. 만약에 조금이라도 지체하는 때에는 한 놈도 안 남기고 몰살을 하리라. 최구지부가 너무나 어이없어 황문병을 돌아보니 그는 또 나서서 한마디 한다. 상공, 곧 본영의 차발과 패두를 불러들여 저놈이 당초에 여기 올 때부터 미쳤었나 혹은 근자에 갑자기 증상이 생겼나 물어보십시오. 만약 처음 왔을 때부터 광증이 있었다면 정말로 실성한 놈일 것이요. 근자에 갑자기 그런 것이라면 저놈이 미친 척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줄로 아옵니다. 통판 말씀이 옳소. 하고 지부는 즉시 사람을 보내서 관영과 차발을 들어오게 하였다. 두 사람은 감히 숨기지 못하고 바른대로 아랜다. 이놈이 처음 왔을 때는 별로 실성한 것 같지 않았는데 근자에 갑자기 이런 증세가 생긴 모양이외다. 지부는 듣고 나자 크게 노하여 옥졸들에게 영을 내렸다. 내 저놈을 매우 쳐라. 옥졸이 달려들어 그를 형틀에 메어 달고 연이어 50대를 때리니 송강은 한 번 살고 두 번 죽고 가죽은 터지며 살은 헤어져 온몸에 선혈이 낭자하다. 곁에서 이 광경을 보는 대종은 혼자 마음에 끔찍하고 안타까울 뿐 송강을 구해낼 아무런 도리가 없다. 50도 사나운 매질에 송강은 더 견뎌내지 못하고 마침내 솔직하게 말하였다. 일시치중에 잘못 반시를 초하였습니다마는 사실 말씀이 없지 별 생각이 있어서 한 일은 아니옵니다. 최구지부는 곧 초장을 받고 25군 사수가를 씌워 송강을 옥에다 가두었다. 송강을 사수로로 보내서 가둔 다음 최구지부는 황문병을 후당으로 청하여 칭사하기를 맞이 않는다. 만약 통판의 높으신 안목이 아니었다면 하마터면 그놈께에 속고 말 뻔하였소. 황문병이 다시 조용히 아랜다. 이 일을 생각하면 곧 국가대사입니다. 한시바삐 사람을 경사로 보내시어 존붓게 품하도록 하시되 죄인을 죽이지 말고 압송하라시거든 곧 함거에 실어서 올려보내시고 구태여 그럴 것이 없다시거든 혹 중도에서 빼앗길 염려도 없지 않아 있는 바이니 바로 이것에서 참수하여 크나큰 화근을 덜어버리도록 하십시오. 따는 통판 말씀이 유리하오. 곧 가친께 말씀드리고 특히 통판의 공로를 말씀드려 친히 천자께 상주하도록 하리이다. 통판도 영화를 좀 누려보아야 하지 않겠소. 황문병이 살해하기를 맞이 않는다. 지부가 곧 붓을 들어 일봉 서신을 쓰고 나자 황문병은 다시 물었다. 이번 일은 특히 믿을 만한 신복을 시키셔야 하겠는데 누구 마땅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부가 대답한다. 마침 그런 사람이 있소. 이고을 양원절급의 대종이라고 신행법을 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서 하루에 능히 800리를 가는 터이니 내일 아침 일찍 떠나게 하면 넉넉 잡고 열흘 안에 경사를 다녀오리이다. 그 참 희한한 재주를 가졌구먼요. 그 사람을 보내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날 황문병은 지부에게 술 대접을 받고 그 밤을 자고 이튿날 새벽에 무의군으로 돌아갔다. 이튿날 최구지부는 실롱 2개에다 금주 보배 따위를 담고 그 위에 두루 봉피를 붙인 다음에 대종을 후당으로 불러들여 분부하였다. 여기 이 예물하고 일봉 서신이 있으니 동경에 올라가서 태사부중에 올리고 오너라. 가친께서 6월 15일이 생신이신데 날짜가 많이 남지 않았기로 내 빠른 걸음을 빌려보자는 게다. 부디 괴로워 말고 밤을 도와 가되 동경에서는 회서만 받자옵거든 즉시 되돌아오너라. 이번 길에 잘 다녀오면 내 상을 후히 주마. 대종은 밖으로 물러나오자 자기 처소에 잠깐 들러서 곧 옥으로 송강을 찾아보았다. 지부의 분부로 열흘 기한으로 경사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태사부중에는 더러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번에 가거든 어떻게 형님 일을 주선하여 보도록 부탁하고 오겠습니다. 매일 조석은 제가 이규에게 당부하고 갈 것이니 아무 염려 말고 계십시오. 송강이 당부한다. 먼 길에 부디 무사히 다녀오시오. 그리고 아우님 주선으로 이 목숨 살 수 있다면 그 밖에 뭘 또 바라겠소. 대종은 이번에는 이규에게 가보고 부디 자기 없는 동안 술을 먹지 말고 송강의 조석을 때맞추어 들여보내도록 하라고 부탁하였다. 형님, 아무 염려 마시고 무사히 다녀나오슈. 송강 형님 옥바라지는 지성껏 맡아 하리이다.
그리고 오늘부터 술을 끊고 형님 돌아오는 날까지 한 잔도 입에 대지 않으리이다. 이규는 이렇듯 맹세하고 대종이 없는 동안 송강 옆에 붙어 있어 참으로 지성껏 그의 시중을 들었다. 한편 대종은 자기 처소로 돌아가자 편대 속에 서신을 넣고 2개 실롱을 손에 든 다음 간마 4개를 꺼내어 양쪽 넓적다리에 각각 2개씩 붙들어 매고 입으로 주문을 외워 신행법을 일으키니 마치 운무에 멍해한 듯 순식간에 향진을 떠나서 주성을 지난다. 이날 아침에 강주를 떠나 대종은 7, 800리 길을 가서 객점에 들러 자고 이튿날 일찍 일어나 조반을 먹고 곧 떠나 길에서 점심을 먹느라 잠깐 지체하는 것 외에는 쉬지 않고 저녁까지 달렸다. 그날 밤을 또 객점에서 쉬고 이튿날은 오경에 나서서 다시 2, 300리 길을 가고 보니 때는 이미 사시이다. 무더운 날씨에 땀이 비오듯 하여 온몸이 흠뻑 젖었다. 걸음을 멈추고 보니 저편에 수림이 무성하고 그 곁 호숫가에 술집이 하나 눈에 띈다. 대종은 곧 그리로 갔다. 들어서 보니 그 안이 정결하고 시원하다. 한편 탁자로 가서 자리를 잡자 대종은 허리에 탑박을 풀고 웃옷을 벗어서 난간 위에다 걸쳐 놓았다. 주보가 옆에 와서 묻는다. 술은 얼마나 드릴까요? 고기는 돼지고기, 양고기, 쇠고기가 있습니다. 술은 많이는 안 먹네. 밥을 좀 먹게 될까? 술도 있고 진지도 있습니다. 또 만두도 팝니다. 내가 비린 것은 좋아하지 않네. 그러시다면 두부를 갖다 드릴까요? 그래, 그게 좋겠네. 주보가 안으로 들어간 지 오래지 않아 두부와 채소와 술을 들고 돌아왔다. 대종은 원체 허기도 졌고 우선 목이 말랐다. 곧 두부를 안주하여 가져온 술을 다 먹고 대종이 이제는 밥을 갖다 달라고 하려는데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고 현기증이 나더니 하늘과 땅이 한번 뱅그르 돌며 그는 그대로 탁자 옆에가 쓰러지고 말았다. 이때 안으로부터 한 사나이가 달려 나오니 그는 곧 양산박 호걸의 한 사람 주기이다. 그는 좌우를 돌아보고 말하였다. 저 실롱부터 들여가거라. 그리고 몸을 뒤져봐라. 수하의 무리가 한동안 대종의 몸을 뒤져보더니 전대 속에서 종이에 싼 일봉서신을 찾아내어 그를 준다. 주기가 종이를 뜯고 보니 곧 일봉서신이다. 주기가 봉투를 부욱 뜯고 편지를 꺼내 읽어보니 참으로 뜻밖이다. 반시를 읊은 산동의 송강이 곧 요사스런 노래에 들어맞는 죄인이기로 잡아서 사수로에 가두었다 하고 분부를 받들어서 시행하겠소이다 하는 내용이었다. 읽고 나자 주기는 놀란 나머지 입만 딱 벌리고 멍하니 있는데 수하의 무리들은 그 사이에 정신을 잃은 대종을 마구잡이로 들어서 살인작방 안으로 들여다 놓고 옷을 벗기기 시작하였다. 이때 주기가 무심코 눈을 들어보니 대종이 앉았던 자리에 탑박이 걸쳐 있는데 주홍칠을 한 선패가 달려있다. 주기는 앞으로 가서 선패를 집어들고 보았다. 은으로 곱게 새겨진 글자는 강주 양온 압노절급 대종이라는 10글자가 분명하다. 주기는 곧 작방에다 대고 아직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 하고 분부하고 속으로 생각한다. 내가 전에 군사 오학구에게 듣기를 강주에 신행태보 대종이란 사람이 있어 서로 교분이 두텁다고 하더니 그럼 바로 이 사람이 그가 아닌가. 그러나 그렇다면 또 이런 편지를 가지고 가서 급시의 송강을 해치려 든다는 게 도무지 말이 안 되고 하여튼 내 손에 걸리기가 다행이다. 곧 깨워가지고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겠다. 주기는 곧 해독약을 가져오게 하여 대종의 입에다 흘려 넣었다. 얼마 뒤에 눈을 뜨고 자리에서 일어난 대종은 어인 영문을 모르는 듯 잠깐 사면을 둘러보다가 문득 주기가 편지를 펴서 손에 들고 있는 것을 알자 큰 소리로 외쳤다. 너 이놈 참 대담하구나. 나를 몽한 약을 먹여놓고서 태사부에 올리는 서신을 마음대로 뜯어보다니 그 죄가 죽어마땅한 줄이나 아느냐. 그러나 주기는 웃으며 대답한다. 이까지 편지 한 장이 대체 무엇이기에 그처럼 중내사내 하느냐. 태사부에 가는 편지를 뜯어보는 것쯤은 말도 말고 대송황제를 상대해도 겁 안 낼라다. 듣고 나자 대종은 크게 놀라 급히 물었다. 대체 댁이 누구시오? 우리 통성명을 합시다. 나는 양산박 두령의 한 사람 한지훌률 주기요.
양산박 두령이시라면 필연 오학구 선생을 아시겠소 그려. 오학구는 우리 대체의 군사로서 병권을 쥐고 있는 터에 내가 알다 뿐이겠소. 그런 말씀이오마는 나는 그 오학구와 교분이 두터운 사람이오. 혹시 노형이 우리 군사가 늘 말씀하던 강주의 신행태보 대원장이나 아니시오. 그렇소. 내가 바로 그요. 그렇다면 내가 모를 일이 하나 있소. 앞서 송강이 강주로 귀양 가시는 길에 우리 산채에 들르셨는데 그때 오학구가 노형에게 편지를 보내나 봅디다. 그런데 지금 노형이 도리어 송공명을 해치려 드니 그것은 웬 까닭이오. 그게 무슨 말씀이오. 송공명은 내가 의를 맺어 형님으로 받드는 분이오. 이번에 우리 형님이 치중에 반시를 읊으시고 사수로에 갇히게 되셨는데 내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기로 이번에 경사로 가서 어떻게 주선을 좀 해보려는 판이오. 그런 걸 도리어 날더러 형님을 해치려 든다고 하니 그게 웬 말씀이오. 나보고 웬 말이냐 따질 것이 아니라 자, 이 편지를 좀 읽어보시오. 대종은 지부의 편지를 읽어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나는 도무지 이런 줄은 꿈에도 모르고 편지를 전하려 들었구려. 하여튼 나하고 함께 산채로 올라가서 여러 두령과 의논하여 어떻게 좋을 도리를 차려보기로 하십시다. 주기는 곧 주식을 갖추어 대종을 접대하고 수정 위로 올라가서 대항을 향하여 향전을 쏘았다. 화살이 떨어지자 갈대숲으로부터 졸개가 배를 한쪽 몰고 나와서 수정 아래에다 댄다. 두 사람은 금사탄으로 건너가 그 길로 바로 산을 올랐다. 졸개를 보내서 선통을 하였더니 오용이 간까지 내려와서 영접한다. 뵌지 참으로 오래요. 그래 무슨 바람이 불어 예까지 오셨소. 어서 대체로 올라가십시다. 대종은 대체로 들어가서 여러 두령과 인사하기가 바쁘게 송강이 이번에 불의의 변을 당하게 된 전후 수마를 낱낱이 들어 이야기하였다. 듣고 나자 조개는 깜짝 놀라 즉시 여러 두령과 함께 크게 군마를 일으켜 강주를 가서 치고 송강을 구하여 오려 하니 이것을 보고 오용이 간한다. 그래서는 일이 안 되겠습니다. 예서 강주가 원체 길이 먼데 한 번 군마를 움직일 때에는 저희가 놀라서 우리가 미처 이르기 전에 송공명의 목숨을 해치려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힘으로 하여서는 안 되고 깨로 해야만 할 일인데 오용이 비록 재주는 없으나 한번 개교를 써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어디 군사의 묘계를 들어봅시다 그려. 오용이 여러 두령을 둘러보며 개교를 말한다. 지금 최구지부가 그를 동경으로 보내놓고 태사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 우리는 계략을 써서 가짜 회신을 한 통 만들어 대원장을 시켜갔다가 전하게 하되 범인 송강을 그곳에서 함부로 취재하지 말고 곧 함거에 실어 동경으로 올려보내라 하여 저희가 이곳을 지나는 때 우리가 내다르면 송공명을 가히 구할 수 있을까 합니다. 그랬다가 만약에 이곳을 지나지 않고 다른 길로 간다면 큰일이 아니오. 그야 우리가 사람을 미리 내보내서 어느 길로 가나 알아보면 그만이죠. 그는 그렇다 하더라도 채경의 필적으로 회신을 미조하기가 어디 쉬운 일이오. 대체 누가 그걸 쓴단 말이오. 조개가 묻자 오용은 대답한다. 그것은 오용이 이미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천하에 가장 널리 행하는 글씨체가 소동파 황로직 미원장 채경입니다. 소왕미체를 송조사절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는 사람으로 제주태생 소양이라고 있는데 그가 이 사가의 글씨체를 다 잘 씁니다. 그래 사람들이 그를 성수서생이라 부르는 터인데 대원장더러 수고를 좀 하래서 그를 이리로 깨어다가 회신을 쓰게 하면 감쪽 같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이리로 깨워오기는 어디 쉽소. 그것은 다 좋을 도리가 있습니다. 그럼 그건 그렇다 치고 채경이의 인장은 또 어떻게 한단 말이오. 그것도 제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시 지금 제주 성내에 살고 있는데 이름은 김대견이지요. 이 사람은 석비문도 잘 파고 도서, 옥서, 인기도 잘 새기는 까닭에 사람들이 그를 옥비장이라고 그런답니다. 이 사람도 역시 이리로 깨워오도록 하지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앞으로 쓸 곳이 많으니 아주 이번에 처자식들까지 데려다 놓고 입당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좋다 여부가 있겠소. 이날 산채에서 연석을 배설하여 대종을 접대하고
이튿날 아침에 오용은 그에게 계교를 자세히 일러준 다음 모양을 태보처럼 꾸미고 떠나게 하였다. 대종은 그 길로 산에서 내려와 금사탄에서 배 타고 내리자 곧 신행법을 일으켜 제주성으로 향하였다. 발은 미처 땅을 디딜 사이도 없이 귓가에 들리느니 오직 바람소리뿐이다. 양산박을 떠난 지 2시간 만에 그는 벌써 제주 성내를 들어섰다. 길에서 성수서생 소양의 집을 찾으니 아는 이가 있어 주와 동편에 문무가 있는데 그 사람 집이 바로 그 문묘 앞이요 하고 일러준다. 곧 그리로 찾아가 문 밖에 서서 헛기침을 한번 한 다음 소선생 계시오니까 하고 주인을 찾으니 안으로부터 한 수제가 나와서 묻는다. 태보는 어디서 무슨 일로 오셨나요? 대종은 정중하게 예를 베풀고 말하였다. 이 사람은 태안주왕묘에 있는 타공태보입니다. 이번에 본묘에서 오왕루를 이룩하고 석비를 세우게 되어 이렇듯 선생을 모시러 온 길입니다. 150냥은 사례로 약속합니다마는 그냥 받아주시고 태안주까지 그냥 함께 좀 가시지요. 받아놓은 날짜가 촉박하여 곧 떠나셔야만 하겠습니다. 소양이 말한다. 소생은 그저 글이나 짓고 비면에 글씨나 쓰고 하는 사람이니 비를 세우신다면 장인을 또 청하여야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옥비장 김대견을 청하여 가려고 여기 따로 150냥을 또 가지고 온 길입니다. 선생이 좀 같이 가셔서 그분도 청하여 동행을 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양이 쾌히 응락을 하여 두 사람이 함께 집을 나섰다. 막 묘문 앞을 지나서는데 저편으로부터 한 사나이가 이리로 향하여 오는 것과 만났다. 마침 저기 오는 분이 바로 옥비장이시지요. 소양은 그를 불러 대종과 인사를 시키고 함께 태안주왕묘까지 가기를 청하였다. 50냥 은자를 보고 김대견도 즉석에서 응락한다. 세 사람이 술집으로 들어가서 술을 몇 잔 나눈 뒤에 내일 새벽에 함께들 떠나기로 약속하고 대종은 소양을 따라가서 그날 밤은 그의 집에서 쉬었다. 이튿날 오경에 김대견이 길 떠날 채비를 차리고 찾아왔다. 그들도 새벽밥을 일찍거니 해먹고 기다리던 중이라 바로 집을 나섰다. 제주성을 떠나 한 10리길이나 왔을 때 대종은 두 사람에게 그럼 두 분 선생은 천천히 오십시오. 이 사람이 한 걸음 앞서가서 시주들에게 두 분 선생 마중 나오시도록 해놓아야 하겠습니다. 한마디 말을 남기고 걸음을 빠르게 걸어 앞서 떠나버렸다. 뒤에 남은 두 사람은 서로 한가한 대화를 건네며 천천히 길을 걸었다. 그러자 제주성을 떠나 7, 80리 길쯤 왔을 때 난데없는 호초 소리가 저편에서 일어나며 산언덕 아래로부터 4, 50명 산적대가 내다르니 앞을 선 개수는 청풍산의 외가코 왕령이다. 이놈들아, 너희는 뭘 하는 놈들이며 대체 어디를 가는 길이냐. 큰 소리로 꾸짖고 다음에 졸개들을 돌아보며 영을 내린다. 내 어서 저놈들을 잡아다 간을 내어 오너라. 안주해서 술 한 잔 먹어야겠다. 이때 소양은 얼른 앞으로 나가서 한마디 사정을 하여 본다. 저희 두 사람은 태안주로 비석새기로 가는 사람들이 올시다. 보시면 아시겠지요마는 보따리 속에는 헌옷 몇 벌이 들었을 뿐이지 돈이라고는 한 푼도 없습니다. 왕령이 다시 소리를 버럭 지른다. 이놈아, 내가 언제 너희 놈들한테 돈을 달랬니, 옷을 달랬니? 나는 아무것도 다 싫고 그저 술 안주로 너희 놈들 간만 필요하다. 듣고 보니 꼭 죽은 목숨이다. 그러나 소양이나 김대견이나 두 사람이 다 전에 창도 쏘보았고 봉술도 희롱하여 그 수단이 과히 망측하지는 않은 터이다. 그래, 죽을 때 죽더라도 고깃값이나 하자는 생각이 들어서 두 사람은 함께 몽둥이를 꼬나들고 왕령에게로 달려들었다. 왕령이 또한 박두를 휘두르며 내닫는다. 세 사람은 한데 어우러져서 싸웠다. 그러나 육칠압이 못되어 왕령이 몸을 빼쳐 달아난다. 두 사람이 막 그의 뒤를 쫓으려 할 때 산 위에서 징소리가 크게 일어나며 왼편으로서는 울리금강 송만이 뛰어나오고 또 바른편에서는 모착전 두천이 달려나오고 또 뒤로부터는 백면난군 정천수가 내닫는데 제각기 졸개 30여 명씩을 거느렸다. 4명 장사는 소양과 김대견을 잡아서 데리고 주기의 술집으로 들어가자 곧 사실을 말하여 들려주었다.
두 분 선생, 과히 놀라실 것 없소이다. 우리는 양산박 조천왕의 장령을 받들고 두 분을 청하여다 입당을 시키려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자, 어서 약주나 한 잔 드시지요. 소양이 한마디 한다. 우리 같은 사람을 산채로 데려다 못에 쓰시렵니까? 공연히 밥이나 죽내지 도무지 아무런 구실도 못할 위인들입니다. 두천이 말한다. 우리 오근사께서 두 분 선생과 잘 아신다더군요. 그래서 신행태보 대종이란 분을 보내서 이처럼 두 분을 청해오기로 한 것이니 아무 다른 말씀 마시지요. 소양과 김대견은 어안이 벙벙하여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이다. 왕령의 무리는 그 길로 두 사람을 데리고 산채로 들어갔다. 조개와 오용이 뭇두령과 함께 나와서 그들과 서로 보고 연석을 베풀어 정중히 접대하며 채태사 채경의 회신건으로 하여 이처럼 청하여 온 뜻을 자세히 말한 다음 입당하여 함께 지내기를 청하니 듣고 나자 두 사람은 오용을 붙들고 애원한다. 우리만 같았으면 곧 입당을 해서 여러분을 모시고 함께 지내도 좋겠소. 하지만 식구들을 어쩌오. 우리가 이곳에 들어와 있는 것을 내일이라도 관가에서 알고만 보면 우리 식구들은 대체 어찌 되오. 그러나 오용은 웃고 말한다. 아우님들, 과히 근심 마시오. 새벽에는 무슨 소식이 있으리이다. 자, 어서 잔이나 내시오. 밤을 새며 술들을 마시는데 동력이 환해지자 졸개 하나가 들어와서 다들 오셨습니다. 하고 고하니 오용은 고개를 끄덕이고 소양과 김대견을 돌아보며 아마 안에서들 오신 모양이오. 내려가들 보시오. 라고 한다. 두 사람이 반신반의하며 산을 내려 중턱쯤에 이르니 아래로부터 교자가 너댓을 올라오는데 안에는 두 집 식구들이 타고 있다. 그들이 한편으로 놀라고 한편으로 어이없어 어인 까닭을 물으니 처자식들은 대답한다. 어제 나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이 사람들이 교군을 데리고 와서 하는 말이 바깥 양반께서 지금 성박 객주집에 들어 계시는데 갑자기 병환이 나셔서 집에 기별을 해달라고 그러시는군요. 그래 교꾼들을 데리고 모시러 왔습니다 하길래 부랴부랴 났었더니 성 밖에 나와서도 못 내리게 하여 그대로 얘까지 영문도 모르고 끌려왔습니다. 일이 이미 이렇게 되었으니 다시 어찌할 도리가 없다. 소양과 김대견은 다시 산채로 올라가서 입당을 한 뒤 오용과 의논하여 소양은 채경의 글씨체로 회신을 쓰고 김대견은 또 전에 채경의 도서 명희 자오를 여러 번 새겨본 일이 있다 하여 그대로 도서를 위조하여 잠깐 동안에 일을 끝내었다. 채경의 회신이 마련되자 대종은 여러 두령과 작별하고 산에서 내려오며 즉시 배로 금사탄을 건너 주기주점으로 들어가서 간마 4개를 꺼내 양쪽 넓적다리에 각각 붙여 나는 듯이 강주를 향해 떠났다. 대종이 떠난 뒤에 뭇두령들은 추위청에 모여 다시 술자리를 벌이고 즐기더니 오후에 군사 오용이 아차 하고 한마디 외치며 얼굴이 하얘져서 어쩔 줄을 몰라 한다. 뭇두령들은 놀라서 물었다. 아니, 왜 그러시오? 오용이 대답한다. 송공명을 구하려고 채경이의 회신을 꾸며본 노릇이 도리어 공명은 말도 말고 대종까지 죽을 자리에 몰아놓고 말았으니 장차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왜 어디가 잘못되었소? 급히 일을 꾸미느라 미처 생각을 못하고 큰 실수를 하나 하였소. 이때 소양이 나서서 말한다. 형님, 어디 무슨 실수가 있다고 그러시오. 채태사와 똑같은 글씨체로 썼으니까 아무도 위조한 것으로는 보지 못할 테고 또 억구도 어디 하나 잘못된 데가 없다고 나는 믿는데요. 김대견도 한마디 한다. 이 사람이 새긴 도서도 진짜하고 똑같이 털끝만치나 다른 데가 없습니다. 대체 그 편지 속에 어디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오용은 한숨을 짓고 말하였다. 실상은 그 도장의 글씨가 잘못되었다오. 우리가 쓴 도서라는 것이 바로 옥저 전문의 한림채경 넉자가 아니오. 이 도서 하나로 하여 대종까지 그만 죽을 자리에 쳐놓고 말았소그려. 그러나 김대견은 다시 말한다. 제가 늘 채태사의 서함이나 문장을 보아왔는데 다 그런 도서입니다. 이번에 쓴 도장의 문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도무지 모를 말씀인데요. 그건 아우님이 모르니까 하는 말씀이요. 지금 강주지부 채구는 바로 채태사 채경의 아들이 아니오.
그런데 아비가 자식에게 보내는 글에 휘자 도서를 떡 썼으니 이보다 더 큰 실수가 어디 있겠소. 대종은 그걸 모르고 그대로 지부에게 바칠 텐데 그러면 즉석에서 발각이나 문초를 받을 게니 큰일이오 그려. 이제까지 듣고 있던 조개가 한마디 한다. 그럼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곧 사람을 뒤쫓아 보내서 대종을 도로 불러올려다가 다시 서서 줍시다 그려. 형님은 그 사람이 신행법 쓰는 것을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쯤은 벌써 500리도 더 갔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러고 있을 수 없으니 곧 두 사람을 구해낼 방도를 차립시다.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조개가 묻자 오용은 앞으로 나와 그의 귀에다 대고 몇 마디 속살거렸다. 조개는 연신 고개를 끄덕인 다음에 여러 두령에게 가만히 영을 전하고 일제히 치장을 차리고서 그 밤으로 산을 내려갔다. 대종은 지부에게 기한받은 날짜를 헤아려 강주성을 들어섰다. 곧 주하로 들어가서 회서를 올리니 최구 지부는 대종이 기한대로 돌아온 것을 못내 기뻐하며 술 3사발을 내리고 묻는다. 내가 그래 태사대감을 배웠더냐? 대종이 아랜다. 소인이 이번 길에는 동경에서 하룻밤을 묵었을 뿐이오라 은상대감은 뵙지 못하고 돌아왔소이다. 지부가 회신의 겉봉을 뜯고 읽어보니 처음에 실롱에 담아보낸 허다한 예물은 잘 받았노라 하였고 다음에 송강은 위에서 한번 보시겠다 하니 죄인 씻는 함거에 태우고 군사를 시켜서 밤을 도와 경사로 압송하되 도중에 뺏기지 못하도록 엄히 단속하라 하였고 끝으로 항문병은 수의 천자께 말씀 올릴 생각이라 머지않아 재수가 있으리라 하였다. 최구 지부는 읽고 나자 기뻐하기를 마지 않으며 25냥 은량을 내어오라 하여 대종을 상주고 한편으로는 사람을 불러서 송강 압송할 일을 의논한다. 대종은 주하에서 물러나오자 곧 자기 처소로 돌아가서 약간 주육을 마련한 다음 옥으로 송강을 보러 갔다. 최구 지부가 급히 함거를 마련하여 곧 송강을 경사로 압송하려 하는 때 문득 군사가 들어와서 무익은 황통판이 배로 왔다고 전한다. 최구 지부가 곧 후당으로 청하여 드려 수의 영달하시게 되었다니 미리 말씀드리오 하고 한마디 하니 황문병은 묻는다. 상공께서는 그 웬 말씀이시오니까. 어제 동경 갔던 사람이 돌아왔는데 갇힌 회서에 송강은 곧 경사로 압송하라 하시고 통판의 이번 공로에 대해서는 수의 위에 아래시겠다 하셨으니 필연 머지않아 높은 자리에 승탁되시리이다. 존부은상 하서에 그렇듯 제 말씀이 있으셨나요? 모두가 상공께서 추천하여 주신 은덕입지요. 그는 그렇거니와 이번에 경사에 보내셨던 사람이 참발로 신행법을 가졌나 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다녀올 수가 있습니까? 통판도 아마 고지 들리지가 않을게요. 내 답서를 아주 보여드리리이다. 존부은상께서 상공께 보내신 가서를 소인이 어찌 감히 보려 하겠나이까. 통판은 내 신복인데 존보기로 뭐 구애할 바가 있겠소. 곧 종인을 불러서 가서를 내어오라 하여 황문병을 보이니 그는 받아들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한번 읽고 나자 다시 겉봉을 보고 또 거기 찍힌 도서를 살피고 한 다음 머리를 모로 흔들며 이것은 정말 존부은상께서 내리신 것은 아니올시다 하고 한마디 한다. 지부가 말하였다. 통판, 그게 무슨 말씀이오? 가친의 친수 필적이 틀림없는데 무엇을 보고 그러오? 그럼 상공께 감히 한마디 여쭤보겠습니다마는 전에도 존부은상께서 집안 편지에 이 도서를 쓰신 일이 있으십니까? 전에는 쓰신 일이 없소. 그렇지만 도서란 아무것도 아니고 손에 잡히는 대로 쓰는 게 아니오. 아마 도서갑이 마침 곁에 있으니까 아무 것이나 꺼내서 봉피에 찍으신 게지. 자꾸 말씀을 올려 황송합니다마는 소인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지금 천하에 널리 행하는 소, 황, 미, 채, 사가의 글씨체를 누구는 배워서 익히지 않았겠습니까? 더구나 이 겉봉에 찍힌 도서로 말씀하면 한림학사 시절에 쓰시던 것이니 법적 문자상에 어디나 있어서 누구나 다 보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태사 승상으로 승전하신 터에 이 도서를 구태여 쓰실 리가 없을 것이요. 또 그뿐이 아니라 부친이 자식에게 보내는 봉서에 회자 도서가 말이 됩니까? 아무래도 이것은 누가 위조한 것이 틀림없으니 상공께서 만약 소인의 말씀을 믿지 못하시겠으면
당장이라도 심부름한 사람을 불러들이시어 사실을 조사해 보시지요. 듣고 나자 최구 지부는 그 어렵지 않은 일이요. 그 사람이 한 번도 동경에는 올라가 보지 못한 사람이라 한두 마디만 물어보면 허실을 당장 알 수 있소. 그리하여 그는 황문병은 병풍 뒤에 숨어 있게 하고 곧 공인을 보내어 대종을 불러들이게 하였다. 대종이 청하여 대령하자 지부는 청상으로 불러올려 묻는다. 어제는 내가 바빠서 자세한 이야기를 못 들었기로 오늘 다시 불러서 물어본다마는 내가 이번 경사에 갔을 때는 어느 문으로 들어갔더냐. 대종이 대답한다. 소인이 동경에 당도하였을 때는 날이 이미 저문디라 그 문이 무슨 문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소이다. 지부는 다시 물었다. 그럼 태사부 문전에는 누가 나왔으며 너는 그날 어디서 묵었더냐. 문 앞에 바로 문 지키는 사람이 있기에 소인이 서신을 전하였더니 받아들고 안으로 들어간 지 오래지 않아 다시 나와서 실롱을 달라기에 주고 소인은 그 근처 객점에 가서 묵었소이다. 그리고 이튿날은 오경에 다시 나가서 문전에 있으려니까 전날 그 사람이 또 나와서 회신을 내어주기로 소인은 기한 안에 못 돌아올까 염려가 되어 자세한 말은 한마디도 물어보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왔소이다. 지부는 또 물었다. 그러면 내 다시 한마디 물어본다마는 내가 보았다는 그 문지기가 나이는 몇이나 되었으며 살이 검더냐 희더냐 또 살이 찌고 키가 크더냐 혹은 키가 작고 말랐더냐 그리고 수염이 있더냐 없더냐. 먼저도 말씀 올렸소이다마는 소인이 문전에 이르렀을 때는 날이 이미 저문디요. 이튿날 돌아올 때는 또 새벽 오경이니 미처 날이 밝기 전이오라 두 번 다 자세히 보지를 못하였사온데 어림에 키는 중키 같아 보이고 수염은 있었던 것 같소이다. 그의 말이 떨어지자 지부는 노기가 등등하여 큰 소리로 외쳤다. 내 이놈을 빨리 잡아내려라. 좌우에서 10여 명의 옥졸들이 내달아 대종을 섬돌 아래로 끌어내려다가 무릎을 꿇린다. 대종은 아래였다. 소인은 아무 죄도 없사오이다. 지부는 꾸짖는다. 저런 죽일 놈이 있나. 원래 대개 문지기 왕공은 수년 전에 죽었고 지금은 그 아들이 대를 물렸으니 아직 어린아이가 수염이 웬 말이며 더구나 문지기 따위는 함부로 부당 안에는 못 들어가는 법이라. 다만 각처에서 서신 함첩이 있을 때에만 부당 안에 장간판을 통하여 겨우 이도관을 만나보게 되고 그런 연후에야 비로소 안으로 말씀이 들어가서 예물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또 회신을 받자 올 경우라도 사흘은 기다려야 하는 터에 내가 올리는 예물을 문지기 따위가 곧 되돌아 나와서 받더라니 그게 될 뻔이나 한 말이냐. 내가 어제는 창졸간에 내게 속았다마는 이놈 어서 바른 대로 아뢰어라. 예물은 모두 어찌했으며 또 이 해신은 어디서 가져온 게냐. 그러나 대종이 오그라오이다. 소인이 두 번 다 어둔 중에 문지기를 본 것이라 잘못 아뢰었을 따름이 없지. 어찌 상공께서 태사대감께 올리시는 예물을 소홀히 할 까닭이 있사오며 더구나 태사대감 회신을 어디 다른 데서 구할 도리가 있겠소이까. 하고 좀처럼 바로 되려 안 하니 최구 지부는 더욱 노하여 저런 죽일 놈이 천하에 또 있을까. 여봐라, 저놈을 매우 쳐라. 엄한 분부를 내리니 옥졸들은 대종에게 사정을 둘 수도 없어서 그를 형틀에다 메어 달고 아프게 매질을 한다. 맹장 수십 도에 대종은 그대로 살이 헤어져 상처마다 붉은 피가 줄줄 흘렀다. 그는 더 견뎌내지 못하고 불었다. 바른 대로 아뢰겠소이다. 과연 말씀이 없지 그 회신은 위조한 것이외다. 지부가 묻는다. 위조한 것이라면 내 이놈, 그건 어디서 가지고 온 게냐. 소인이 이번 길에 양산박을 지내다가 산적대에게 붙잡혀 산채로 끌려 들어갔사온데 그놈들이 처음에 소인을 죽이려고 들다가 소인 몸에서 편지가 나오자 뜯어보더니 실롱을 뺏사옵고 소인을 도리어 살려보내려 하옵기에 소인이 그대로는 돌아올 도리가 없사와 그놈들에게 죽여달라고 청하였더니 그놈들이 이렇듯 회신을 위조하여 소인을 주고 어서 내려가라고 재촉하옵기로 소인이 일시 죄를 면할까 하옵는 어리석은 생각에서 언감생신 상공을 기만하여 사회다. 지부가 호령한다. 내 이놈 누굴 속이려 드느냐. 내가 정녕 처음부터 양산박 도둑놈들하고 짜고서 내 실롱 속의 예물을 탐내 그랬던 게지. 여봐라, 저놈이 덜 맞아 저런다. 어서 더 쳐라.
그러나 대종은 끝까지 양산박과 정을 통한 말은 하지 않고 그저 먼저대로만 내뻗었다. 지부는 구태여 더 밝히지 않아도 좋다 생각하고 대종을 큰 칼 씌워 옥에 가둔 다음 다시 후당으로 돌아가서 황문병을 보고 칭사한다. 만약 통판 말씀이 아니더면 그만 대사를 그르칠 뻔하였소이다 그려. 황문병은 말하였다. 그놈이 정령코 양산박과 결연하여 모반하려던 겝니다. 만약에 일찍 처단 안 하시면 반드시 후환이 있을 겁니다. 내 생각에는 곧 그 두 놈의 초장을 가지고 문안을 써서 시조로 내어다 참수하고 연후에 표를 닦아 위에 아랠까 하오. 상공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그렇게 처리하시오면 첫째로는 조정에서 상공의 크나큰 공로를 아시고 기뻐하실 것이요. 둘째는 양산박 도적대들이 몰려와서 옥을 깨치는 변을 면할까 합니다. 그럼 나는 곧 문안을 세우기로 하고 또 위에 올리는 글에도 통판의 공로를 말씀하여 힘써 올리리이다. 황문병은 이날도 지부에게 술대접을 받고 저물역에나 물러나와 무의군으로 돌아갔다. 그 이튿날이다. 최구 지부는 승청하자 즉시 분부를 내린다. 곧 송강 대종의 공장과 초관을 붙여서 문안을 세우고 내일 시조로 내어다 참수를 시행하도록 하라. 예부터 모반한 자는 때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처결하는 법이니 송강과 대종을 참수하여 빨리 후환을 없애도록 하라. 이때 당하는 황공목이니 대종과는 교분이 두터운 사이였다. 그러나 그의 목숨을 구해줄 아무런 방도가 없다. 다만 그는 며칠간이라도 날짜나 늦추어 볼까 하여 지부에게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내일은 곧 국가의 기일이 없고 모레는 7월 보름이니 중원절이 아니오니까 모두 형을 집행하지 못하는 날이요. 또 글피는 국가의 경명이라 닷새 뒤를 기다려 시행하는 것이 좋을까 보이다. 이때 양산박 호걸들은 미처 강주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하늘이 그래도 두 사람의 목숨을 구하느라 황공목을 시켜서 이러한 말을 내게 한 것이다. 최구 지부는 그의 말을 따랐다. 그로부터 엿새째 되는 날 새벽에 지부는 먼저 사람을 십자록으로 보내서 법장을 깨끗이 치우게 하고 조반 후에는 토병 500여 명을 문전에 등대하게 하였다. 사시가 되자 옥관이 들어와서 지부께 품한다. 이로써 최구 지부는 몸소 감창관으로서 나서게 되는 것이다. 이윽고 황공목이 범유패를 당상에 올리자 당청은 종이 2장에 각각 참자를 써서 멍석에다 딱 붙였다. 강주 분해에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대종 송강과 가까이 지냈다고는 하나 일이 이미 이렇게 되고 보니 실로 속수무책이다. 다만 남몰래 한숨 짓고 속으로들 가여워할 뿐이다. 이때 대로 안에서는 송강과 대종을 잡아 일으켜 교수를 찍어서 머리를 빗기고 그 위에다 각각 한 송이 종이꽃을 꽂아주고 각기 한 잔의 영별주를 준다. 두 사람이 먹는 신용을 하고 나자 6, 7명 옥졸들은 송강을 앞세우고 대종을 뒤세우고 앞에서 끌며 뒤에서 밀며 옥문을 나선다. 송강과 대종은 서로 돌아다보며 목이 메어 말도 안 나온다. 두 사람은 머리 숙이고 발을 절며 이날 형장으로 정하여진 십자록으로 나아갔다. 당도하자 옥졸의 무리는 창과 몽둥이를 들고 삥 둘러싸며 송강은 남면하여 앉히고 대종은 북면하여 앉힌다. 이제 감창관이 오기를 기다려 차명을 시행하려는 것이다. 이때 강주 분해에 구경 나온 사람이 1000명, 2000명에 그치겠는가. 모두들 눈을 들어 범유패를 쳐다보니 그 위에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다. 강주부의 범인 송강은 공연히 반시를 읊고 망령되이 요망스러운 말을 지으며 양산박의 도적들과 결연하여 모반을 꾀함으로 법에 비추어 참죄에 처한다. 또 범인 대종은 송강을 위하여 사사로이 글을 전하여 양산박 도적들과 결탁하고 모반함으로 법에 비추어 참죄에 처한다. 감창관 강주지부 채모. 최구 지부가 말을 세우고 서서 시각이 이르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때 법장 동편이 갑자기 떠들썩하다. 보니 뱀을 놀리는 거지 안떼가 사람 틈을 비집고 자꾸 앞으로 나오려는 것을 토병의 무리들이 떠다 밀며 때리며 못 나오게 하는데 좀처럼 물러나지를 않아 그 소동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또 법장 서편이 왁자지껄하다. 보니 창봉을 쓰며 약을 파는 무리들이 또 사람 틈을 헤치고 앞으로 나오려 하는 것을 토병들이 막고 서서
이놈들아, 구경을 하려면 개 서서들 해라. 어딜 자꾸 밀고 들어오는 게냐. 큰 소리로 꾸짖으니까 그들도 지지 않고, 이놈아, 앞으로 좀 나가서 보면 어때서 이렇게 막는 게냐. 마주 소리를 지르며 싸운다. 지부가 그 꼴을 바라보고 그놈들 못 들어오게 해라. 저런 괘씸한 놈들이 세상에 있나. 소리를 가다듬어 꾸짖을 때 이번에는 법정 남편이 어수선하여 그쪽을 바라보니 진꾼들 한때가 또 앞으로 나오려는 것을 토병들이 팔을 벌리고 나서서 막으며 어딜 이렇게 짐을 지고 마구 들어오느냐. 소리를 지르니까 그자들은 이게 지부상공께 가는 짐들이요. 왜 가지 못하게 막소. 하고 저희들도 소리를 버럭 지른다. 아무리 지부상공께 가는 짐이라도 이리로는 못 가니 딴 길로 돌아가거라. 그럼 이왕이니 예서 구경이나 하고 가겠소. 하며 짐들을 내려놓고 사람 틈에가 끼어선다. 이때 또 법장 북편이 떠들썩하다. 보니 한때 객상의 무리가 수레두를 밀고 사람 틈을 헤치며 염치 좋게 앞으로 나오려 한다. 토병들이 달려들어 그 앞을 딱 막고 꾸짖었다. 웬 사람이 어딜 가려고 마구 들어오느냐. 갈 길이 급해서 이로 좀 가게 해주시오. 아무리 갈 길이 급해도 이리로는 못 간다. 뒷골목으로 돌아들가. 우리는 경사에서 오는 사람이오. 뒷골목을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아오. 그럼 천상 예서 기다리다가 길이 나거든 가야겠군. 객상의 무리들은 저희들끼리 짓거리며 수레를 내려놓고 그 위에들 올라서서 구경을 한다. 이렇듯 한창 소란할 때 법장 한가운데 모여선 사람들 속에서 옷이 삼각이요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감창관의 입에서 영이 떨어졌다. 죄인의 목을 베라. 두 줄로 늘어서 있던 칼을 든 무리가 죄인 앞으로 가서 그들 머리에 쓰고 있는 칼을 벗겨 놓자 형을 집행하는 자 2명이 제각기 손에 법도를 들고 나선다. 이때 법장 북편 사람들 틈에 끼어서 보고 있던 객상 하나가 품속으로부터 조그만 징을 꺼내 들고 땅땅 치니 그것이 군호였던 듯 싶어 사면에서 사람들이 와 아우성을 치며 앞으로 달려나온다. 그러나 그들보다도 더 빠른 사람이 있었다. 아까부터 십자로구 누상애가 우통을 훌떡 벗어붙이고 두 손에 각각 도끼 한 자루씩 들고 있던 시꺼먼 사나이 하나가 병력 같은 호통소리와 함께 몸을 날려 아래로 뛰어내리더니 한다름에 법장 가운데로 달려들며 왼손 오른손이 한 번에 번듯 2명 형을 집행하려는 자들을 도끼로 찍어 거꾸로 뜨리고 다시 번개같이 감창관 앞으로 달려든다. 무토병들이 급히 창을 꼬나잡고 앞으로 나섰으나 범 같은 그 형세를 어이당하랴. 최구지부가 혼줄이 빠져서 말을 제쳐 달아나며 법장 안이 발칵 뒤집혀졌을 때 동쪽에 뱀 놀리는 거짓대는 각기 품에서 첨도를 빼어들고 나서서 토병의 무리를 닥치는 대로 찌르고 서쪽에 창봉 쓰는 약장수들은 아우성을 치며 일제히 내달아 토병과 옥졸의 무리들을 죽이며 남쪽의 짐꾼들은 제각기 짐짝을 들어서 앞에 가로질리는 사람은 토병이고 구경꾼이고를 막론하고 함부로 치는데 북쪽의 객상들은 수레 위에서 뛰어내리자 곧 앞으로 밀고 나와 길을 가로막아 놓고는 그중에 2명이 나는 듯이 달려들어 하나는 송강을 등에 업고 또 하나는 대종을 들쳐업으니 나머지 무리들은 혹 활을 쏘는 자도 있고 돌을 집어 팔매치는 자도 있고 또 표창을 쓰는 자들도 있다. 원래 객상으로 차리고 나온 무리는 조계, 화영, 황신, 여방, 곽성이요. 창봉수는 약장수의 무리는 연순, 유당, 두천, 송만이요. 짐꾼으로 차린 무리는 곧 주기, 왕령, 정천수, 서경이요. 또 뱀을 놀리는 거짓대는 바로 원소이, 원소오, 원소칠, 백승의 무리다. 이 17명의 양산박 두령이 수와 졸개 8,90명을 거느리고 강주성으로 들어와서 이날 구경꾼 틈에 섞여 있다가 이렇듯 일제히 내다른 것이다. 이날 가장 사람을 많이 죽인 자는 2자루 도끼를 쓰는 시꺼먼 사나이다. 그는 토병이고 구경꾼이고 어른이고 아이고를 도무지 가리지 않고 그저 닥치는 대로 도끼를 둘러 해골을 부수었다. 조개는 처음에 그가 누군지를 몰랐으나 문득 대종이 양산박에 들렀을 때 송강이 강주에 내려온 뒤에 흑선풍 이규라는 사람과 가까이 지낸다고 하던 말이 생각나서 옳지, 그 사람인 게로군 하고 앞으로 나서며 여보 이 양반, 댁이 혹시 흑선풍이 아니오 하고 큰 소리로 불렀다. 그러나 그 소리는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그 시커먼 사나이는 세상이나 만난 듯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보는 대로 사람을 찍어 넘어뜨린다. 조개는 송강과 대종을 들쳐업은 2명 졸개를 보고 너희들은 그저 저 도끼 쓰는 사람 뒤만 따라가라 하고 한마디 이르고 모든 두령과 함께 자기도 그 사나이의 뒤를 따라 성 밖으로 나갔다. 화영, 황신, 여방, 곽성의 4두령이 뒤에 떨어져 나오며 연방 활을 쏜다. 그러지 않더라도 강주성의 군민 백성들이 네 감히 그들을 쫓으랴. 앞장선 시커먼 사나이는 도망하는 사람들의 뒤를 쫓아 춤추듯 도끼를 놀리어 이리 찍고 저리 찍으며 어느 틈엔가 강변에까지 이르렀다. 온몸이 남의 피를 받아 시뻘겋다. 조개의 무리는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그 사나이 뒤만 따라온 것이 급기야 이르러 보니 큰 강이 앞을 탁 가로막고 달리는 갈 길이라고 없다. 이거 길이 탁 막혔으니 큰일 아닌가. 조개가 마음에 당황하여 여러 사람들을 돌아보는데 그 사나이는 아주 태평스럽게 걱정할 것 없소. 우선 묘 안으로 들어가 잠시 쉽시다 하고 다시 앞장을 선다. 모든 사람들이 뒤를 따라가 보니 강가에 큰 묘가 있는데 양선문이 굳게 닫혀 있다. 앞선 사나이는 곧 도끼로 문을 깨뜨리고 안으로 들어섰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따라 들어섰다. 양편에 울창한 푸른 소나무가 늘어서 낮에도 햇볕을 볼 수 없는데 전면에 폐액 위에 백룡신묘라고 크게 쓰여 있다. 졸개가 송강과 대종을 묘 안으로 업고 들어가서 비로소 내려놓으니 송강은 일장풍파에 혼이 다 나갔다가 그제야 겨우 눈을 뜨고 조개 이하로 여러 두령들을 둘러보고 나서 형님 이게 꿈이나 아니오 하고 목 놓아 운다. 조개는 좋은 말로 위로한 다음에 대체 그 시꺼먼 사람은 누구요? 도끼로 사람을 그중 많이 죽였는데 하고 물었다. 혹 이름을 들으셨을지. 저 사람이 흑선풍 이규랍니다. 그간 저 사람이 여러 차례나 옥을 깨치고 도망하라는 것을 멀리 가도 못하고 도로 붙잡힐 것만 같아서 내가 듣지를 않았었소. 화영이 졸개를 보고 분부한다. 너 보따리에서 옷을 꺼내서 저 2 어른 갈아입으시게 해라. 이때 이규가 쌍도끼를 들고 낭하로 나와 밖으로 뛰어나가려 한다. 송강은 급히 물었다. 자네 어딜 가나? 이곳 묘지기를 죽이러 가오. 뭔 그 고연 놈이 우리 오는 걸 알았으면 얼른 나와서 영접을 하는 게 아니라 대려 문을 걸고 어디가 숨어버렸으니 그런 놈을 가만 내버려 둘 수가 있소. 그깟 놈 찾아다닐 것 없이 조촌왕 형님께 인사나 여쭙게. 송강이 하는 말에 이규는 비로소 도끼를 내려놓고 조개를 향하여 넙죽절을 한 다음 다른 두령들과도 서로 성명을 통하였다. 알고 보니 주기도 기주 사람이라 바로 동향이다. 2 사람은 여러 해 사귄 사람처럼 서로 반가워하였다. 인사가 끝나자 화영이 입을 연다. 이제는 갈 길이 급한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형님께서 그저 이대감만 따라가자고 하시기에 모두들 예까지 왔는데 앞에 강이 막히고 배는 단 한 척을 구경할 수 없으니 이러는 동안에 관군이 뒤를 쫓아 나오면 무슨 수로 당하나요? 그러나 이규는 역시 태평이다. 그 뭐 걱정이요. 그놈들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우리 이 길로 성내로 쳐들어가서 아주 체구지부 놈을 죽여버립시다. 여러분, 내 말이 어떻소? 이때 대종이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앉으며 한마디 한다. 이거 왜 어림도 없는 소리를 하나? 성내에는 적어도 6, 7천 명 군사가 있는데 어딜 섣불리 쳐들어가잔 말인가? 원소칠이 나섰다. 저기 강 건너에 배가 서너 척 매여 있군요. 저희 삼형제가 헤엄쳐 건너가서 뺏어가지고 오면 어떨까요? 그러는 게 그중 좋겠군. 조개가 말하여 원과 삼형제는 일제히 옷들을 벗고 허리에 첨도 한 자루씩 꽂은 다음 물속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러나 그들이 밤마장도 채 못 가서 상류 쪽에서 쾌선 세척이 살같이 내려오는데 배 위에는 각각 장정 10여인이 병장기들을 들고 서 있다. 여러 사람이 일제히 자리를 차고 일어나니 송강은 내가 결국 이번에 죽을 팔짱가 한탄을 하며 남보다 먼저 묘 밖으로 달려나가 오는 배를 지켜본다. 강 위에 살같이 달려오는 쾌선 세척. 그중 앞선 뱃머리에 한 사나이가 번쩍번쩍 빛나는 한 자루 도끼를 손에 들고 앉아 휘파람을 부는데 송강이 자세히 살펴보니 그는 곧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낭리백도 장순이다.
송강은 앞으로 내다르며 크게 외쳤다. 여보게, 나 좀 구해주게. 장수는 그가 송강임을 알자 아이고, 이게 웬일이십니까? 하고 마주 외쳤다. 삼원 형제는 이것을 보고 일제히 몸을 돌이켜 헤엄쳐 나온다. 배 세 척이 모두 강변에 닿았다. 첫째 배에는 장순이 10여 명 장정들을 거느렸고 둘째 배에는 장행이 목흥 목춘 서령과 함께 10여 명 장객을 영솔하였고 셋째 배에는 이준이 이립 동이 동맹으로 더불어 역시 10여 명 소금 장사패를 데리고 왔는데 손에는 일제히 창이며 몽둥이들을 들었다. 장수는 송강을 보자 기쁘고 반가워 땅에 넙죽 엎드려 절부터 한번 한 다음에 그동안 지낸 이야기를 한다. 형님께서 옥에 갇히시어 저희들은 한시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마는 무슨 도리가 있어야지요. 불안 중에 나를 보내는데 다시 들리는 소문에 대원장이 또 잡히셨다고요. 이대가를 좀 만나보려도 도무지 볼 수가 없고 그래 저의 형님을 찾아보고 함께 목태공 장상으로 가서 같이 일할 만한 사람을 모조리 모아가지고 오늘은 강주 성내로 들어가서 옥을 깨치고 형님을 구해내려는 판인데 여기서 만나뵐 줄은 참말 뜻밖입니다. 혹시 저기 저 어른이 양산박 조두령이나 아니신가요? 송강이 말한다. 그러이 조천왕 형님이실세. 자 여러분 묘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인사들 하십시다. 앞을 서서 다시 백룡묘 안으로 들어가니 장순의 무리가 9명, 조계의 무리가 17명, 송강, 대종, 이규 3사람을 한데 쳐서 도합 29명이다. 묘 안으로 들어가서 피차 성명을 통하였을까 말까 하여 문득 졸개가 뛰어나와 급히 알린다. 강주 성내가 지금 발칵 뒤집히고 군사가 들끓어 나오는데 대체 몇천 명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듣기가 무섭게 이규는 소리를 크게 지르며 쌍도끼를 양손에 갈라들고 바로 묘문을 나선다. 조개는 벌떡 일어섰다. 한번 시작한 일이니 끝까지 합시다. 우리 다들 나가서 강주 군사를 모조리 죽이고 일제히 양산박으로 들어가지 않으려. 무리들이 이구동성으로 응한다. 분부대로 하오리다. 원래 양산박에 17두령이 거느리고 온 졸개가 8, 90명이요. 장순의 무리 9명이 데리고 온 사람이 40여인이니 인원이 도합 140~150명이다. 이규가 먼저 내닫자 다른 사람들도 제각기 무기를 들고 뒤를 쫓는데 유당과 주기 2사람은 송강과 대종을 보호하여 먼저 배에 오르고 이준과 장순과 삼원 형제는 선척을 정돈한다. 강변에서 바라보니 성내에서 나오는 군사가 도합 6, 7천 명인데 마군이 앞을 섰으니 갑옷에 궁정과 장창을 들었고 그 뒤를 보군이 따르니 깃발은 바람에 휘날리고 함성은 천지를 진동한다. 흑송풍 이규가 우통을 벌거벗고 쌍도끼 휘두르며 앞서 내다르니 뒤를 따르는 호걸은 곧 화영, 황신, 여방, 곽성이다. 화영은 앞서 오는 군마가 일제히 장창을 든 것을 보자 혹시나 이규가 상할까 염려하여 가만히 활에 살을 먹여 들고 마군 가운데 두령인 듯 싶은 자를 겨누어 힘껏 쏘았다. 시위 소리 울리는 곳에 장사 하나가 그대로 말에서 거꾸로 떨어진다. 이것을 보자 마군들은 일제히 말머리를 돌려 목숨을 도망한다. 그 통에 뒤를 따르던 보군의 태반이 저희 편 군사의 말굽에 짓밟혀 죽었다. 모든 장사가 그대로 뒤를 쫓아 만나는 대로 들이치니 시체는 강변에 무더기로 쌓이고 피는 강물을 붉게 물들인다. 바로 강주성 아래까지 몰아들어가니 성 위에서 강군이 이를 보자 저희 편 군사가 성에 들자마자 곧 문을 닫아버리고 미리 준비해 두었던 내목과 포석을 어지러이 아래로 굴러 떨어뜨린다. 여러 호걸들은 날뛰는 이규를 가까스로 달래어 곧 강변으로 돌아가서 배에 올랐다. 때마침 순풍이다. 일행은 순풍에 돛을 달고 목태공 장상을 향하여 강을 건넜다.